이게 좀 이상합니다. 허위사실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한번 정확하게 얘기해 보시죠. 뭐가 허위입니까? 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본인의 선배 정치인들이 한 일을 잘 모르고 그러시는 모양인데, 지금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돼서 저한테 이제 사퇴해라, 수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수사하는 거 저 100% 동의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수사 몇 번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화천 대유는 누구 겁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택지 개발 사업 관련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대장동 개발은 이 지사의 최대 치적이 아니라 최대 칩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 화천 대유 관련 의혹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 화천 대유, 도대체 어떤 회사길래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는 걸까요?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지금 화천 대유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 면면이 드러나면서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 요즘 박영수 특검 얘기 많이 나오네요. 지난번에 가짜 수산업자 때도 이름이 등장했는데, 지금 화천 대유의 상임 고문을 맡았던 사실이 밝혀졌고 딸이 지금 거기에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대법관을 지낸 권순일 전 대법관도 고문 활동을 했고요.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재명 지사 관련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강찬우 전 지검장은 이재명 지사 형수 관련해서 변호 활동을 했던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역시 화천대유에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고요. 도대체 어떤 회사길래 그 시행사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재명 지사와 연결돼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고리에서 섞여 있을까 하는 게 지금 의혹을 더욱 키우는 부분입니다. 이런 내용 한번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차지영 교수, 예. 처음에는 이 회사 이름이 좀 특이하다 이런 정도였고, 예. 그리고 뭐 그 전에 한참 전 성남시장 때니까 이미 뭐 걸러졌지 않았을까 싶은데, 요즘에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막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말입니다. 지금 그 의혹의 핵심은 아무래도 지금 그러니까 지금 특수목적법인 대장동 개발을 위해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했던 민간 부분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그 역할을 한 회사가 지분 1%를 갖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화천대유인데요. 그 화천대유의 그 지금 실소유자가 지금 전직 언론인입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현직 기자였는데, 이분이 이 당시 그러니까 이 사업자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지사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뭔가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앉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인데, 왜 그런 또 의구심을 갖느냐 하면 1% 지분을 갖고 있고, 그리고 투자금이 5천만 원인데 지금 이 대천 그러니까 하유가 화천대유죠. 화천대유가 지금 거둔 수익금이 지금 577억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자본금의 약 1000배의 이익을 지금 갖고 왔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정도가 상당히 지금 상당한 투자의 배당치고는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화천대유에 지금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박영수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그리고 강찬호 전 수원지검장, 그리고 또 곽상도 의원의 아들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거물 법조인들까지 여러 사람이 끼어 있고,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 지금 그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 지금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이 지금 대법원 전원 합의체 이 지금 판결 과정에서 상당히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서 결정적으로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생명을 구해준 역할을 한 사람인데, 그분이 왜 공교롭게도 퇴임하자마자
이 지금 화천대유의 이 고문 변호사가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 이 얘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본인은 지금 그 이 특수목적법인의 민간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배당을 나누고 거기에 실소유주가 누구고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관심 가질 이유가 없었다. 왜냐하면 일종의 그러니까 특수목적법인에서 이 지금 성남시는 그 이 지금 개발에서 나오는 이익 중에 약 5,500억 정도의 돈만 우리가 맥시멈으로 확보만 하면 예. 그것이 그러니까 전체 성남 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민간 영역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 필요도 없었고 내가 설사 알고 싶어도 그분들이 가르쳐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오히려 민간 개발이 되려는 부분을 공영 개발로 해서 상당의 이익을 만들어낸 나에게 오히려 상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예. 것이죠.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아무튼 신경민 의원 지금 김부겸 총리도 상식적이지 않다 그렇게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했는데 하여튼 좀 이상한 부분들이 꽤 있어요. 업계에서도 이상하고요. 예. 그냥 보통 사람들이 봐도 이상하고요. 이게 부동산을 가지고 뭔가 장난질이 이루어진 것 같다는 느낌을 모두에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대단히 화가 나는 문제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부동산, 뭐 군대, 학교 뭐 이런 문제거든요. 지금 굉장히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고 이런 정도의 투자 같으면 나도 좀 기회 좀 주라 하는 사람이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런 거 좀 알려주라. 예. 5천만 원 가지고 이렇게 몇백억을 하는 수준이니까요. 그리고 이 등장하는 인물들의 쭉 맥을 보면 법조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이 K라는 분이 법조 기자를 오래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조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이런 정도의 인맥을 구성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 법조 3륜을 다 통틀어서 법원, 검찰, 변호사 업계에서 딱 필요한 사람들을 탁탁 예. 찍어갔거든요. 예. 이걸로 봐서 이 K라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면은 물론 이재명 지사도 법조인 출신이기는 하죠. 그러나 성남에서 기반을 두고 있는 어떻게 보면 로컬 민변 출신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봐서 그 K라는 사람이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고 어딘가에 숨어 있고 아마 쉽게 드러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정식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한 아마 이 사람이 키를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지금 이재명 지사는 여기에 대해서 100% 동의한다, 수사하자라고 하면서 이미 수사 몇 번 했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 내가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진작에 나는 가루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시죠. 그거 국민의힘 정치인과 그에 추종하는 세력들이 해먹던 사업입니다. 공영개발하는 거 민영개발로 바꿨는데 제가 시장 돼서 다시 성남시 공영개발로 바꿨습니다. 얼마나 공격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그거를 조선일보가 없는 사실 지어내고 있는 사실 침소봉대해서 가짜뉴스로 지금 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 한 톨의 먼지나 단 1원의 부정부패라도 있었더라면 저는 가루가 됐을 겁니다. 이 자리에 서 있지도 못했을 겁니다. 예, 현근택 대변인. 네. 지금 이재명 지사는 아주 자신만만해합니다. 당당한 것 같은데 저런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조선일보가 사과했죠. 이재명 지사 아들이 예. 관련 회사에 근무한다는데 그게 아닌 걸로 그 드러났고요. 부분은 사실이 오히려 아니니까. 뭐 곽상도 의원 아들이 근무를 했던 걸 드러나고 있고요. 이걸 굉장히 뭐 5천만 원 투자했는데 어떻게 뭐 수천억 버냐 하는데 그거는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 얘기예요. 개발 예. 사업을.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개발 사업을 만드는 시행하는 SPC라는 거는 뭐 자본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토지 매입 대금이 한 6, 7천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거는 다 금융기관에서 조달한 거죠.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조달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사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이거 아마 그 사업자 선정한 공영개발로 돌린 게 2015년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성남시에는 어느 정도 5천억 물론 약간 나중에 늘린 겁니다. 4천 몇백억에서 나중에 5천억인데 그거를 우선 확보해 주는 회사한테 발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 군데 이제 컨소시엄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 이상 남는 거는 어쨌든 그 민간 사업자가 가져가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그게 얼마 들지 몰랐죠. 근데 지금은 이제 부동산 시장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거라서 많은 분들이 아마 개발 사업에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지만 개발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요. 다 망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위치가 이제 대장동이라고 저도 그 근처에 사니까 아는데 한 미금역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예요. 지금은 이제 뭐 교통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 뭐 굉장히 어찌 보면 판교 생활권이기 때문에 좋은 위치라 볼 수 있는데 개발 사업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벌게 되면 많이 버는 거지만 못 벌게 되면 망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민간 사업인 거를 공영 개발로 가져온 것이고 그중에 5천억 5억이라는 돈을 어찌 보면 확보한 거거든요. 이거는 수익에 관계없이 갖고 오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칭찬받는 일이다. 저는 아마 민간에서 자기들끼리 돈을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나누고 누가 뭐 채용을 하고 그거는 성남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에요. 본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수사에도 별로 나올 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한 리스크를 갖고 갔으니까 그만한 수익을 얻어도 큰 문제 없다. 이렇게 그거는 보시는 일반적으로요. 겁니까? 개발 저희가 용인에 있으니까 아는데 만약에 아파트 단지가 5천 세대거든요. 보통은 지금 성남이라든지 판교라든지 용인 같은 데서 한 세대 분양을 하면 한 2억 정도씩 남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한 1조 정도 남는 사업인 거예요. 5천억 정도를 수입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많이 남느냐 그러면 다른 데 가서 해보시면 돼요. 개발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성공하는 경우보다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많이 남은 부분은 사실은 그거는 뭐 저희들이 그러니까 성남시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예.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뭐 5천만 원 투자해서 4천억 남겠다. 이 구도는 제가 보기에는 개발 사업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상식적이지 않다. 개발 사업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 이렇게 맞서는데 정태근 의원도 개발 사업 좀 아시잖아요. 잘 모릅니다. 그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좀 범죄적 의문이 간다는 지점이 몇 가지가 확인이 된 거예요. 앞에 무슨 뭐 권순일 변호사를 쓰고 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사업자 선정 과정 속에서 불공정성이 있었는가, 또 한 가지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혜가 없었는가, 이게 지금 사람들한테 이거는 상식적인 게 아니라 뭔가 특혜가 범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 사업이 총 1조 5천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자 선정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3개의 컨소시엄이 들어왔어요. 그날 서류를 심사를 해서 절대평가를 그날 3시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4시간 상대평가를 해가지고 1조 5천억짜리 사업자를 선정한 거예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우리가 이 정도 프로젝트를 공공과 같이 하는데 지금 이번 사업자 선정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자체에서 평가했습니다. 이 정도 사업이면은요, 평가위원들 전부 다 외부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 이상하지 않냐? 어떻게 이런 정도의 대규모 사업들을 평가하는데 성남도시공사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평가를 해서 그것도 3시간, 그다음에 4시간 상대 평가해가지고 하루 만에 딱 서류 접수되고 하루 만에 하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제기되는 거고, 두 번째, 토지 매각과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 특기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가 5개 구역의 토지를 추가로 수의 계약해서 사게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평균 분양가가 1,900만 원대였었어요. 그런데 수의 계약해서 받은 평당 가격가가 1,200만 원대예요. 65%에 받았어요. 여기서 그래서 한 2천억 남겼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상식적으로 아무리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쟁 입찰에 65%의 수의 계약으로 땅을 줘? 이런 경우가 있었나? 개발 사업에? 이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지사는 뭐 수사가 몇 번 됐다고 그러는데 뭐에 대한 수사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적어도 사업자 선정과 토지 매각과 관련된 부정행위가 없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바로 시작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수사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화천대유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놓고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의문점을 키우고 있는데요. 관련된 녹취를 좀 들어보시죠. 예, 무엇 하나 그냥 의문만 제기하고 의혹만 제기하고 근데 확실하게 의심이 있는 사람은 박상도 의원의 아들이 수년간 근무하다 그만뒀다는 것만 분명하게 확인되는 내용이에요. 뭐 그것도 살펴봐야 되겠죠. 예. 분명하게 이름을 대야죠. 각종 의혹 보도에 대해 가지고는 실명을 거론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확신이 있어야 되지 카더라라고만 하면 안 되고 네. 상대적으로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아들이 근무했던 것은 맞았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차라리 그런 게 쿨하죠. 알겠습니다.
화천대유와 이재명 후보 간의 특수한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뭐 그러니까 증거가 있을까요? 제가 밝히지 못하는 천화동인 1호에서 7호 법이 7개 있죠. 예. 그중에 이름들을 보시면은 이상한 이름이 좀 나옵니다. 이 지사님의 가까운 분들이죠. 예. 그래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저희들이 저도 실명법도 있고 네. 또 이게 보호도 해드려야 되지만은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아마 이거 그랬나 이거 의심할 만했겠네. 예. 적어도 무고하다라고 하는 답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적어도 분명한 거는요. 예. 의심할 만한 여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차주영 교수. 예. 그런데 화천대유가 회사 이름이에요. 예. 그리고 뭐 또 무슨 천화동인. 예. 좀 이름이 특이해요. 무슨 뜻일까요? 아마 이 지금 화천대유의 소유가 그러니까 오너인 김모 기자가 예. 아마 주역에 대해서 상당히 좀 주역. 이렇게 좀 능통한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주역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화천대유는 하늘의 도움을 얻어서 천하를 얻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가 지금 처해 있는 지금 대선 후보라는 관점에서 보면 뭔가 이렇게 약간 묘한 인연관계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지금 이 김모 씨가 또 이렇게 관계된 회사가 또 SK증권의 금전신탁으로 해서 천하동인이라는 펀드를 1호부터 7호까지 있는데 천하동인이라는 말도 있어요. 천하동인은 마음먹은 일을 성취한다는 뜻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도 내가 주역에 놓은 이야기이기 뜻은 때문에. 좋네요. 예, 뜻은 좋죠. 그래서 혹자는 어떻게 보면 이 천하대유는 대박을 내자. 예. 그리고 또 하천대유는 대박을 내자. 천하동인은 일종의 서로 그러니까 나누어서 같이 공생하자 뭐 그런 뜻으로 또 해석하시는 분들도 예. 있던데 저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억울한 측면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지사가 지금 지사의 관점이 아니라 예. 만약에 성남시에서 오랫동안 시민운동을 했잖아요. 시민운동가의 입장에서 이 사안을 들여다봤을 때 과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의혹 없이 제기 없이 예.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사실 이와 관련돼서 지금 성남시의회 그리고 또 국회 이런 데서 자료제출을 끊임없이 요구를 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응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지금 국정감사를 앞두고도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관련된 정의는 채택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이재명 지사 이제 100% 수사를 받겠다고 한 만큼 예. 제 생각에 좀 적극적으로 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현근택 대변인, 지금 이제 화천대유, 천화동인 이렇게 이름이 좀 이상한 데다가 이재명 후보가 지금 내세운 게 대동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화천대유에서 대, 천화동인에서 동, 이걸 따서 대동세상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또 나오는 그런 얘기도 판입니다. 저는 들었고요. 그다음에 예. 아마 거의 대표가 골프 친 사람이 이재명 지사랑 연수원 동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글쎄도 저도 이름을 왜 지었는지 모르지만 대동세상이라는 얘기는 지난번 선거 때부터 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연결하는 건 제가 보기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주역이라 그러니까 주역의 대동생이라는 건 주역에 나오는 말은 아니거든요. 아마 제가 보기엔 논어에 나오는 말 같은데. 동학사상에서 사실은 이제 그렇죠. 대동이란 말은 근데 이제 얘기죠. 논어에 나올 겁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글쎄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건 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네. 판입니다. 예, 얼마나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 여기까지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어제 국민의힘 예선 통과 후보 8명이 첫 TV 토론을 했지요.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 간의 첫 대결이 아주 관심을 모았습니다. 장면 몇 가지 보실까요? 아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고 하는데 죽은 권력에서는 잔인하였어요. 살아있는 권력은 다 수사하지 못했어요. 수사하다가 중간에 그만뒀지 않습니까? 반대 진영에 내가 당대표를 하던 사람은 매일매일 피눈물을 흘렸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 없습니까? 아까 지금도 계속 검찰 수사가 보수를 괴멸시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수사를 해오면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고도 신중하게 저는 응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할 생각이 없으시다니까. 보수 괴멸이라고 하는 것을 보수 괴멸이 이것 때문에 된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은 됐습니다. 후보님께서 당대표 됐습니다. 하실 때 그리고 두 2018년에 번째 지방선거가 가만히 있어봐. 주도권 토론입니다. 네. 예, 재미있으려고 하는데
정태근 의원, 예. 그 보수 괴멸에 대한 답변을 윤석열 후보가 준비를 해온 것 같군요. 그러니까요. 예. 어제 홍준표 후보가 이제 수사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적한 거예요. 하나는 소위 적폐 수사라는 것이 그야말로 보수 진영, 보수 정치 진영을 괴멸시킬 정도로 과한 수사 아니었냐, 이거 하나. 두 번째로 조국 수사는 그야말로 과잉 수사 아니냐,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 둘 다 실패했죠. 오늘 어떻게 그게 나왔냐면, 뭐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주식시장에서 예. 소위 홍준표 테마주라고 얘기되어지는 주식은 모두 일제히 하락했고, 어허. 그리고 윤석열 테마주는 다 상승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홍준표 후보가 소위 수사를 가지고 윤석열 당신은 문제 있는 사람이야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에서 오히려 그러니까 득까지는 아니었지만 실을 본 사람이 홍준표다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한 소위 적폐 수사에 대해서 보수 진영 내부에서 반감이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 반감보다 더한 게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조국 수사와 관련해서는 오늘 기사 중에 하나 이런 게 나오죠. 홍준표도 조국의 덫에 걸린 거 아니냐. 무슨 얘기냐면은요. 보수 진영 내부뿐만 아니라 지금 홍준표 후보가 그나마 20, 30대에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근데 20, 30대들이야말로 조국 수사와 관련해서 정말 허탈하고 분노하고 좌절을 느꼈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별로 득은 없지만 예. 홍준표 후보가 어제 많이 실점을 손해를 봤다. 네, 그런 토론이라고 봐야 돼요. 어제 보면은 전반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약간 로키로 가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전략이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성공까지는 아닌데요. 예. 뭐 어떻든 많은 사람들이 다음에 두 번째 토론 때부터는 좀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침대 토론이다라는 얘기는 과하지만 상당히 이제 복싱으로 따지면 아웃복싱으로 일관한 거 아니겠어요? 좀 피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다행히 어저께 상당히 이제 시청률도 높았고 관심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어떻든 경선 자체가 흥행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그렇게 이제 아웃복싱 스타일로 토론을 가는 것은 안 맞고 어저께는 처음이었으니까 이제 좀 자기도 이제 적응을 할 겸 해서 그랬지만 특히 이제 두 번째 토론부터는 이제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면 아주 당당하게 그리고 순발력 있게 이렇게 이제 대응할 필요가 있죠. 자, 두 후보 간의 대결 한 장면 더 보실까요? 엑스파일, 장모 논란, 도이치모터스 주가 논란, 윤우진 뇌물수수 무마 의혹, 고발 사주 지금 24건이 후보한테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26년 정치에도 이렇게 흠이 많은 후보를 대선 앞두고 본 일이 없어요. 어떻게 돌파하실 거예요? 저는요, 총장할 때부터 아주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저를 인사 검증을 다 하셨고, 저는 검증을 다 받아서 이 자리까지 왔으며, 그리고 저 하나를 꺾으면은 집권 연장이 가능하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제가 법을 지키기 위해서 공격을 당했는데, 됐습니다. 그거를 자꾸 의혹이라고. 언론에서 일일 일망언이라고 합니다. 네. 손과 발을 사용하는 노동자는 아프리카에서는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젊은 세대들이 나는 한국계 아프리카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손과 발을 사용 안 하고 몸통으로 한다면 자벌레처럼 몸통만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 한번 헤매어 보시죠. 그거는 산업의 국제 분업화 때문에 소위 단순 노동에. 감사합니다. 윤 후보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차정 교수 어제 토론 좀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역시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사실은 이거 발광체냐 반사체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제 봤을 때 토론회에서 역시 반사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우리 정태근 의원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나름대로 윤석열 총장의 그런 말이 탁 반짝였던 부분은 자신에 대한 공격이 들어올 때 방어는 열심히 잘해요. 예. 그걸 통해서 그래도 윤석열 전 총장이 상당히 강단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했을 건데 문제는 윤석열 총장이 앞으로 대선 후보로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로서의 비전, 정책,
뭐 이런 식견 이런 부분들에서 이 소위 말하는 발광체로서의 모습은 저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지금 주도권 토론하면서 정책과 관련돼서 다른 상대 후보에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너무 여유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 여유 있는 건 좋은데 상대 후보에 대한 질문 자체가 너무 두루뭉실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 원희룡 후보한테 보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그리고 또 안상수 전 그 인천시장한테는 뭐 지방의 정책은 어떤 식이냐는 식으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사회에 가지고 있는 가장 현안에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일종의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서 상대의 답변을 듣고 자신의 견해를 대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예. 여전히 이 반사체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예, 어제 토론의 장면 몇 가지만 더 보시죠. 7계단을 건너뛰어서 검찰총장이 됐습니다. 네. 물론 아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하는 거 물론 그 좋은 이야기죠, 총장할 때. 그런데 박근혜, 이명박은 죽은 권력이에요. 죽은 권력을 어떻게 이래 잔인하게 수사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아니 그 사건이 그분들이 형사 사건이라는 건 아무래도 저 사건이 있었을 때와 수사할 때라고 네, 됐습니다. 차가 있을 수밖에 네. 없는 것이고. 너무 노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요새는 넥타이도 파란색만 메고 다니고 있고요. 네. 조국 가족 수사에 대해서는 도륙을 했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 측보다도 더 내부 공격에 열을 올리고 계시는데 파란색 맨다고 그러는데 원래 파란색은 이게 한나라당 색깔입니다. 도력이라는 말은 부인, 딸, 그다음에 동생, 사촌, 조국이까지 본인까지 가족 전체가 들어갔잖아요. 제가 놀란 게 조국 교수랑 요즘 썸 타고 계시더라고요. 조국 가족 수사는 과잉 수사다. 이 정치 수사한 거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조국 수사가 잘못됐습니까? 나는 잘못된 걸 보면 피아를 가리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조국 수사가 잘못됐다고요? 아니 잘못된 게 아니라 과잉 수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잉 수사가 뭡니까? 과잉 수사. 내가 영장 친게 옛날에 과잉 수사라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팩트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팩트가 확인이 되면 공작이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범죄가 돼버립니다. 아, 저 진짜 충격인데요. 이거 완전히 민주당 대변인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정치 그래 하시면 안 돼요. 아, 쓴소리 하는 사람이 쓴소리가 아니고 그 못된 소리야. 예, 뜨거웠습니다. 신경민 의원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토론을 그동안 윤석열 후보가 좀 회피한다 이런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토론 시작되면은 아마 바로 미천이 드러날 거야 이렇게들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제 보셨을 때 어떨 것 같습니까? 미천까지는 모르겠지만 역시 법조인 그것도 검찰에서만 오래 살았던 티가 나는 거고요. 이 지역구의 국회의원이나 하여튼 지역구를 가지고 하는 의원 그리고 단체장은 이게 좀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홍 후보는 26년을 검사를 그만두고 나서 26년을 이걸 한 거 아니겠어요? 단체장과 지역구 의원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단련이 돼 있다는 느낌은 확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윤 후보는 역시 아직 그런 면에서는 다듬어지지 않고 현실에 전혀 밀착이 돼 있지 않다 예. 하는 느낌을 주고 이게 앞으로 토론 과정에서 계속해서 드러날 텐데요. 이래가지고 대권으로 직행하는 것이 과연 충분히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을 갖춘 것인가라는 의심이 계속 들 것 같고요. 윤 후보 경우에는 아마 다음 토론에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이게 근데 속성 쪽집게 과외로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준비를 많이 했고 뭐 능수능란하지만 어저께 실력 발휘가 좀 안 됐다. 예, 예. 아쉬움이 있죠. 정태근 의원 평가가 사실 제일 궁금한데요. 어제 토론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평가를 하신다고 그러면 누가 제일 선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태경 후보죠. 제일 재미를 많이 본 것 같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제 홍준표 후보에 대해 훨씬 더 강하게 비판을 했지만 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당내 여론을 보면 어떻든 뭐 치열하게 경쟁하더라도 선을 넘지 말라고 하는, 특히 보수 정당이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결과적으로는 하태경 후보가 4등으로 압축되는 데 있어서 약간 발판을 마련한 게 아닌가. 그리고 가장 임팩트 있었던 것은 소위 하태경 후보가 홍준표 후보한테 정말 아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 오늘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얘기가 조국수하고 홍준표를 합쳐가지고 조국수홍이라는 얘기가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전략에 실패를 한 거죠. 토론 능력이나 여러 가지 순발력 뛰어난데 전략적으로 잘못 선택을 하다 보니까 오늘은 결국은 우리 보수 지지층들의 여론이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고치겠다라고 한 발 빼버렸잖아요. 글쎄요, 그게 실패를 했을지는 이제 봐야 되겠지만 현근택 대변인, 네.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일단 이제 집토끼 산토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조국 수사에 대해서 너무 가혹했다라고 하면서 중도층을 좀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전략 아니었겠습니까? 뭐 넥타이도 파란색이니까 뭐 그런 수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근데 그 전에부터 그런 얘기는 했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분도 이제 검사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뭐 유신 민청강 했던 사건 때도 보면 아버지하고 아들 들어가면 아들은 풀어줍니다. 보통 아버지 처벌하지. 그게 어찌 보면 뭐 법에 있는 건 아니에요. 법에 있는 건 아닌데 부부가 같이 관료되면 또 뭐 부부 중에 한 사람한테 한다든지. 물론 이게 뭐 법에 규정돼 있거나 그게 옳다 그러다는 아니지만 지금 홍준표 후보는 예전부터 그렇게 얘기한 거죠. 온 가족 다 하냐. 한 사람한테는 책임 묻지. 그 얘기라서 이제 검사로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야당 내에서는 뭐 그게 얼마나 통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보면 윤석열 저도 뭐 우리 신경민 의원님도 뭐 방송 토론하고 저도 이제 방송 토론팀에 있는데 보면 예상 질의응답을 하거든요. 예. 근데 홍준표 후보의 예상 질의는 거의 다 걸린 것 같아요. 윤석열 측에서. 그러니까 답변을 다 하잖아요. 예. 준비된 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질문들이었던 것 같고 근데 앞에 말씀처럼 뭐 정책 얘기라든지 다른 사람 질문하는 거 그거는 아마 크게 관심을 안 뒀던 것 같은데 보통 예상 못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좀 당황하거나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후보의 질문들이 너무 뻔한 질문이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다음에는 좀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상 못하는 질문을 하셔야 제가 보기에는 아마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모두 6차례 토론회를 하지요. 이제 첫 번째 토론회가 끝났으니까 또 앞으로 5번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어떤 모습 나올지 벌써부터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선이 여러 군데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그리고 또 여야 여기에 제보자 박지원 국정원장까지 지금 상당히 복잡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일단 이 내용과 관련해서 유승민 후보가 어제 윤석열 후보를 상대로 공격한 내용을 먼저 들어보실까요? 만약 증거가 계속 나와가지고 손중성 검사와 대검 간부들이 우리 검찰총장의 최측근 간부들이 이걸 만들어서 전달한 게 사실이라면 후보를 사퇴할 용의가 있습니까? 아니 제가 관여하지 않았는데 책임은 느끼십니까? 뭐 제가 지휘 감독을 그 경위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최측근들인데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걸 다 대검 간부는 다 최측근이죠. 아니 그런데 그분들이 왜 그걸 만들겠습니까? 예, 여기까지 하시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만들 이유가 전혀 없기 시간이 다 됐습니다. 때문에 재현성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유 후보님, 윤 후보님, 그만해 주시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차지원 교수. 지금 사실 나오는 질문들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충분히 예상했던 질문들이기는 할 거예요. 그렇죠. 지난번 국민 면접 시간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던 질문이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그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제도 윤석열 총장이 유승민 의원의 그러니까 이 사퇴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사실 이 사건 자체가 진실을 하지 않은 상태고 완전히 밝히지 않은데 뭘 어째란 말이냐는 식의 대답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윤석열 총장 전 총장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문제는요. 예. 박지원 국정원장이 등장하면서 프레임 싸움이 이제 돼버렸는데 그렇죠. 차지원 교수 보시기에 윤석열 총장이 개입된 고발 사주 의혹과 박지원 국정원장이 개입한 정치 공작 이 프레임 간의 어떤 싸움에서 어느 쪽 추가 더 지금 기울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일단 정치적인 뭐 여러 가지 파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본질의 문제는 고발 사주가 훨씬 더 무거운 문제이긴 하지만 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돼서는 이 진상을 과연 규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공수처 그리고 더 뭐 지금 검찰까지 나서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련 증거, 특히 스모킹건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안은 상당히 엄중하지만 과연 정치적 이 영향력 자체가 얼마만큼 그렇게 폭발적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윤석열 총장한테 오히려 정치적 입지를 좀 더 강화해 주는 측면도 적지 않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예. 유세의 중심에 있고요. 그리고 또 지지층이 결집하는 그러한 양상도 약간은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빨리 실체가 규명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고발 사주 자체는 오히려 윤석열 총장한테는 어떻게 보면 가벼운 하나의 진통처럼 지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반면에 이 지금 이 제보 사주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이거조차도 지금 사실 밝혀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단지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그 이 박지원 원장이 여기 너무 지나치게 발끈함으로써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정원의 정치적 개입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그런 예. 측면에서는 이제 어제 그제부터 지금 박지원 원장이 지금 은행을 자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 박지원 원장 측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또한 뭐 저는 선거에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여전히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윤석열 후보의 밑도 끝도 없는 물타기가 막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검이 한겨레 신문에 고발장을 제공했다면서 아무 말이나 또 뱉고 있습니다. 관련 없는 박지원 국정원장을 끌어들이는 것도 모자라서 대검, 감찰부, 언론까지 정치공작 공모관계라고 규정하고 나선 겁니다. 사면 초과에 몰려서 대선 후보의 자세와 품격은 벗어던지고 자신의 미천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근택 대변인은 이 고발 사주 의혹의 실체가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한 3-4단계 넘어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뭐 한동훈도 중간에 있을 것 같고 손준성, 김웅, 뭐 조성은 당 관계자들이 지금 여럿 나오잖아요. 다시 지금 조성은 그분도 뭐 제공 안 했다 그랬는데 또 뭐 서류를 보니까 제공했다고 돼 있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거의 다 핸드폰으로 주고받았을 거예요. 그 캡처한 파일들이니까 100장이 넘잖아요. 보통 그런 거를 컴퓨터에서 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핸드폰을 확보하지 않으면 그거를 다 찾아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아마 지금 검찰에 지난번에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킥스라고 그 형사사법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접근한 건 아마 그 부하 직원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봤을 수는 있는데 그것만으로 해서 윤석열 총장까지 관여된 거를 올라가기는 제가 보기에 수사는 쉽지 않은 수사다. 지난번에 더구나 뭐 김웅 의원 보좌관 PC는 보지도 못했다 그러는 거잖아요. 거의 맨손으로 돌아갔다는 거 보면 그 위에 이제 손준성, 한동훈, 윤석열 총장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진상 규명 쉽지 않은 판인데요. 지금 그동안의 제보자 본인 드러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조성은 씨 이제 그만 얘기하겠다라고 하면서 외국으로 떠날 그런 뉘앙스의 말을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 제가 뭐 전달을 했느냐라는 부분에서 그동안 전달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고수를 했었는데요. 네, 그러셨죠. 뭐 이제 구두 전달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약간 오인이 있어서 제가 오전에 네. 오기 전에 네. SNS에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서술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게 그냥 대검에서 고발장 하나 접수할 게 왔는데요. 이 정도의 그냥 간단한 이제 상의를 드렸고 예. 그때는 뭐 정확한 뭐 전략회의나 이런 곳에서 안건으로 상의했던 부분이 아니라 예. 그냥 지나가면서 선거 기간 일주일 전은 정말 바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면 법률지원단이랑 한번 상의를 해보든지 뭐 이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법률지원단에 예. 전달을 했다 이 정도도 아니고 당시 예. 이제 법률지원단장이셨던 우연한 기회에 만나서 대검에 고발장 전달할 게 있는데요. 아니 나중에 바쁘니 나중에 한꺼번에 검토하자
이러고 나서 이후에는 사실 뵌 적이 없거든요. 예. 이거를 당에 인지를 할 수준의 전달했다고는 지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자 정태근 의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했는데 이제 본인은 수사는 협조하지만 더 이상 인터뷰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미국으로 갈 생각이 뭐 있다 사업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더 진상 규명이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진상 규명도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일단 그 고발 사주라는 문건 외에는 사실은 이제 밝혀지지 않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의 조성은 씨가 그 제보를 박지원 국정원장하고 상의한 게 아닌가?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해외로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가게 되면 오히려 야권이 아니라 지금 여권이 더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죠.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관여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한 검사가 국회의원 후보자들한테 고발 문건을 보낸 거와 국정원장이 실제로 이것을 고발하도록 제보하도록 사주했다라는 것은 또 무게가 다른 거거든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조성은 씨가 공수처하고 검찰에다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자기가 사실관계 주요 내용, 판단 내용 해가지고 두 쪽을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걸 사진 파일로 보냈는데 예. 그 사진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는 시점이 8월 11일 날 그렇게 장시간 박지원 국정원장하고 만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점심 때 그 파일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 이거 박지원 국정원장이 제보를 뭐 사주까지는 아니어도 협의한 거 아니야? 그러면 예. 국정원장의 정치 개입 문제는 더더군다나 고발 사주라고 제보 사주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신경민 의원 지금 조성은 씨가 미국으로 간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뭐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글쎄, 처음에는 하루만 났다고 그러다가 이제 자꾸 일자가 늘어나잖아요. 예. 그래서 의혹을 사기는 지금 뭐 좀 그런 의혹이 남죠. 근데 제보 사주하고 고발 사주는 전혀 다른 사건이면서 약간 얽혀 있는 건데 고발 사주는 수사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저희들이 이 평론을 통해서 얘기를 그러셨죠. 했는데요. 지금 이제 공수처에다가 대검에다 중앙지검까지 뭐 다 이렇게 또 경찰까지 우리나라의 수사기관들 웬만한 건 다 달려들었지만 결국 핵심은 지금 손준성 검사가 정책관으로서 얼마나 개입을 했느냐. 예. 손준성 검사와 그 수하, 그 검사들이 여러 명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관여를 했고 이 관여에 윤 총장이 묵인인지 승인인지 아니면 직접 지시인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개입이 돼 있느냐 이건데 이건 지금 밝혀내기는 뭐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유통 경로를 통해서 생산 공정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지금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전화기가 다 지금 못 풀거나 없어졌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 고발 사주라는 본안은 정말로 어려운 수사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제보 사주가 지금 남는 건데 제보 사주는 물론 흥미로운 일이기는 하죠. 근데 고발 사주의 핵심하고는 별로 본질적으로 좀 닿아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의혹이 처음 불거진 뒤로 하도 여러 단계를 넘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게 전개될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윤석열 후보 오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의미가 있는 행보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왔냐 이렇게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장면 잠깐 보실까요? 예, 정태근은 이제 저 지점이 윤석열 후보가 대구에 가서 막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환호하는 박수도 받는가 하면 또 이렇게 박근혜 이제 전 대통령 구속시킨 사람으로 이제 생각하는 그런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딜레마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딜레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리 공화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강경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대구 경북의 분위기도 저렇게 윤석열 총장의 수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정권 교체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대구 경북에서조차도 지금 홍준표 후보에 비해서 훨씬 많이 앞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문제에 대해서는 뭐 딜레마라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지금 윤석열 후보는 당내 경선을 생각해가지고 지금 벌써 며칠 전에도 지금 대구 경북을 찾았거든요. 오늘 또 찾은 거예요. 저는 대구 경북보다는 부산, 울산, 경남을 더 많이 가야 되고, 부산, 울산, 경남보다는 대전, 충북을 더 많이 가야 되고, 그리고 진짜 호남과 수도권을 많이 가야 돼. 호남에 더 많이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권 교체를 제대로 이룰 수 있고 우리가 약한 지점에 내가 당당히 나가가지고 우리 유권자들을 설득하겠다. 그런가 자세가 좀 필요하고, 또 캠프에서도 그런 전략으로 일정을 좀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정 교수, 이제 홍준표 후보도 토론에서 그런 부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 부분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국민의힘 후보한테 놓여진 강이 탄핵의 강이라고 그러잖아요. 탄핵의 강을 건너는데 가장 강폭이 넓은 사람이, 사실 많은 사람이 생각해서 유승민 의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토론회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지금 아마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가장 이 강폭이 넓게 생각하는 사람은 윤석열 전 총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렇지만 윤석열 총장은 어차피 건너야 될 강이라고 한다면 저는 좀 다 소신 있게 당당하게 그렇게 처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 수사는 그러니까 법리에 따라 정당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을 오늘 뭐 지금 여러 가지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 상황이라서 말은 못했겠지만 저런 부분들을 자신의 이 수사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좀 밝히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강을 건너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민 의원 보시기에 당내 경선에서 저 부분 윤석열 후보한테 어떻게 작용할 것 같습니까? 뭐 좋지 않겠지만 많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건너야죠. 금방 두 분 말씀하신 대로 뭐 당당하게 검사로서 할 일을 했다고 건너가야 되는 거죠. 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현근택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나는 뭐 맡은 소임을 다 했다. 검사로 있을 때 그렇게 했다. 개인적으로는 뭐 아쉽게 생각한다. 이렇게 지금 접근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당심에 어떻게 작용할지가 이제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뭐 이준석 대표가 보여줬다고 봐요. 왜냐면 뭐 탄핵 정당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좀 다른 상황일 수는 있어요. 직접 관여한 사람이니까 다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 마이너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여쭤 보면 국민의힘이 조금 제가 보기에 좀 변하는 것 같거든요. 젊은 사람도 많이 들어왔고 아마 제가 보니까 이준석 대표 된 이후에 한 10만 명 이상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그전에 한 20만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당이 조금 변하는 거라서 60대 이상 뭐 대구 경북들이 그 분들이 중심이었다고 하지만 그게 아마 절대적일 것 같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 윤석열 총장도 이 상황도 아마 예상 못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예상됐지만 손해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오늘 대구 방문에 상황, 구미 생가 방문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앞으로 있을 경선에 여러 가지를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했습니다.